네, 어, 제가 연달아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 픽값만 따로 빼서 이제 하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10페이지까지 계속 달릴 거라서 아마 제일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간중간에 하다가 피곤하시거나 좀 쉬고 싶으시면 동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알아요. 제 이 녹화하는 이 녹화분들이 그렇게 좋은 수준의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해하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번 더 듣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만나서 스터디를 하거나 또는 복습을 할 때 그래도 한 번 더 듣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나요? 네, 대답해 주세요. 맞나요? 네, 나 혼자 대답하니 죄송합니다. 에이, 진짜. 네, 자, 그래서 영구 가설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배웠고요. 귀무 가설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배웠는데요. 일단 저희의 연구는 당연히 영구 가설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영구 가설, 자, 우리 영구 가설을 채택한다고 하는 것을 지지되었다 또는 채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논문에서도 뭐 여러 가지 통계 분석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따라서 영구 가설 일은 채택되었다 또는 뭐 지지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다음에 보시면 피 같은 피 값이라고 적혀놨죠. 정말 우리의 피처럼 중요한 피 값이에요. 우리 추리 통계, 특히 SPSS 같은 경우에서는 이 픽값만 맞으면 그 나머지 앞에 있던 어떤 그 통계의 그 설계들, 준비들, 계획들이 조금 우리가 한계가 있거나 실수가 있어도요. 일단 이 픽값만 맞으면요. 아, 이것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기는 하지만 그 심사위원들이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연구 전체가 틀린 연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픽값을 잘 좋은 수준의 픽값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픽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픽값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중요해요 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제가 정말 기뻤을 텐데 아무도 안 했죠. 미워할 거야. 자, 어쨌든 이제 채말리 씨는 이야기합니다. 아, 알았어. 이제 대충 감이 오네. 이해가 되네. 자, 바보 같은 채말리 아저씨가 이해가 했다면 아마 선생님들도 다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통계, 추리 통계라는 게 표본의 특징이 모수에 적용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추정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표본의 결과가 모수에도 적용될 확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지 연구 가설이 채택되는 거야? 뭐 30% 정도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낮고 뭐 80% 이상이 되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질문을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장영실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는 사실은 P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P라는 개념은 사실 퍼센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퍼센트라는 단위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의 연구 가설이 채택되는 것을 우리가 연구 가설 지지 퍼센트, 지지 확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가설 지지 확률 또는 연구가설 채택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연구가설 지지 확률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연구자가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30을 하든 50을 하든 90%를 하든 연구자가 알아서 설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 기준이 다르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에서 시청률을 20%의 드라마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드라마예요. 왜요? 일본은 한국보다 사람 수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중국에서 20%라고 하면은 아마 그 드라마 만든 사람은 더 이상 다른 드라마를 만들지 않고 평생을 놀아도 될 정도의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는 어때요?
뭐 그저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제 인생에서 드라마의 그 뭐지 그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드라마가 첫사랑이라는 진짜 옛날 드라마네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70%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장금 같은 경우도 60%가 넘었는데 나 왜 이야기하고 있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50%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이 50%가 어떤 연구, 어떤 상황에서는 높은 확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상황에, 어떤 연구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낮은 확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을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 봐야겠죠. 우리 연구를 하는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연구 가설 지지 확률은 보통은 95%보다 커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또는 교육학 쪽에서는 95% 초과. 자, 초과라는 말은 뭐예요? 95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95는 안 돼요. 95.1 뭐 이런 식으로 95.0000001%이 수준부터 연구가설이 지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95% 초과가 무슨 뜻일까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모수, 이게 표본. 자, 표본에서 어떤 그 특징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특징이 모수에도 적용될 확률을 우리가 수학을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죠. SPSS가 막 계산을 해서 이 특징이 모수에 적용될 확률이 95%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할 때부터 우리의 연구 가설은 맞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약회사, 의약회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 많이 만들고 있죠. 여기서는 99%를 넘어가야 돼요. 왜요? 왜일까요? 약 같은 것은 우리가 부작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 명에게라도 한 명이 약을 먹고 99명은 나았는데 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99%가 넘는 그 순간부터 연구 가설이 채택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백신 개발이 늦는 거예요. 네, 백신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시간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채말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SPSS나 자모비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당연히 표가 나올 거죠. 표에 연구가설 지지 확률이 95% 이상, 연구가설 지지 확률 99.99%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어보겠죠. 왜냐면 아직 SPSS를 안 돌려보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오고요. 네, 나 그냥 집에 갈게. 죄송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P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연구가 설치트 확률의 단위는 퍼센트가 아니라 영어의 소문자 P를 사용을 합니다. 자, 퍼센트는요. 우리 보통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있죠? 예, 1에서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0인가요? 0%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럼 틀린 거네요. 0에서 100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P는요. 0에서 와 1, 이 사이에 P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자, 1%가 큰 거예요. 50%가 큰 거예요. 50이 큰 거죠. 근데 P는 반대예요.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큰 거예요. 퍼센트로 환산했을 때 커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100인 거고요. 이게 제로인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표정이 멍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 몇 번만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P를 보고요. 처음에는 완전 눈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몇 번만 연습하시다 보면 P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P는 자, 다시 P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게 P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P 값이 만약에 0.05면요. 이걸 퍼센트로 바꾸게 되면 95%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데?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자, P가 자, 0에서 1 사이에 있는 P가 있겠죠? 이 P가
0.01이면 이거는 퍼센트로 바꾸면 99%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데 이거 너무 머리 아프잖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것을 어, 진짜 중요하니까 이것만은 외워주세요. 제가 다른 것들은 선생님들 안 외우시고 제가 계속 옆에서 몇 번씩 똑같은 용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설명을 다시 계속 해드릴 건데 P 값을 바꾸는 아유 제가 흥분했나봐요. 이 공식만큼은 제가 물론 설명해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미리 기억해 두시면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좋냐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 자 1 빼기 P 곱하기 100은 퍼센트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0.05를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빼기 0.05를 하고요 곱하기 100을 하면 95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퍼센트인 겁니다. 자, P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퍼센트도 더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더 작은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0.01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1 빼기 0.01 곱하기 100을 해 보시면 99%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P는 0.045로 여기다가 넣으면 몇 퍼센트가 나올지 우리 한번 해볼게요. 0.045. 자, 제가 일단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들. 자, 제가 이런 암산이 안 됩니다. 자, 얍. 아까 1 빼기 0.045 그쵸? 는 0.955가 나오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 95.5%가 나오는 거예요. 95.5%예요. 그러면 95.5%. 자,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95%보다 커야지 뭐가 된다고요? 연구, 가설, 채택 또는 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몇 퍼센트 이상부터? 95% 이상부터. 몇 퍼센트 이상부터? 95% 이상부터. 그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몇 퍼센트부터요? 99% 이상부터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0.045가 95.5%였으니까 이 결과는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94%라든지 93%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가설이 기각되는 거예요. 자, 한번 기각해볼까요? 해볼까요? 자, 아까 제가 0.05보다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높아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0.05가 95%라고 했잖아요. 적으면 적을수록 96, 97, 98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0.05보다 크면요. 당연히 여기도 94, 93으로 해서 퍼센트가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래서 0.05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는 작다 0.05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0.05 또는 0.04, 0.03, 0.02, 0.01, 0.00001 이런 것들은 다 P 값이 이 숫자로 나왔을 때 얘는 안 되겠군요. 0.05보다 작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0.06 이렇게 나오면은 0.05보다 P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자, 제가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0.01 뭐가요? P가. 그다음 P가 0.05. 그다음에 P가 0.06 하나 더 해볼게요. 0.07이었을 때 계산을 각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01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있으니까 참 좋네요. 자, 1 빼기 0.01은 0.99죠. 그쵸? 곱하기 100을 하면은 99%가 나온단 말이에요. 연구가설 지지 확률이 99%예요. 이건 채택이 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얍, 아이고야. 자, 1 빼기 0.05는 0.95가 나오죠? 곱하기 100은 퍼센트로 바꾸면 95%예요. 뭐 일단 95%가 넘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일단은 채택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0.06을 볼게요. 1
빼기 0.06이라고 한다면 0.94가 나오죠. 그럼 100 안 곱해도 되겠죠? 0.94예요. 그럼 94%예요. 그럼 94%는 영구가설 채택 확률이 아니에요. 95%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0.7이었나요? 1 빼기 0.07은 0.93 곱하기 100을 하면 93%. 당연히 영구가설이 채택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되고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의 영구가설 지지 확률 또는 채택 확률은 95%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를 P로 바꿔서 하면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P 값은 작아야 돼요. 뭐보다 작아요? 0.05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표예요. SPSS를 돌리면요. 제일 밑에요. P는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또는 이렇게 표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P는 0.001이다. 이렇게 는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를 여기다가 계산을 해서 선생님들이 퍼센트가 나오면 이게 아마 99.99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퍼센트로 바꾸면 이거니까 내 연구가설이 맞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는 0.001이 만약에 나왔다고 쳤을 때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0.001이죠. 엽. 1 빼기 0.001은 곱하기 100은 99.9%.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어려운가? 어려우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연습해 보라고 제가 이렇게 참 연습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퍼센트로 보면은 95, 자, 우리의 확률은 95%보다 커야 된다. 지금 크다가 나왔죠? 우리 확률은 95%보다 커야 된다. 근데 이거를 P로 바꾸면 P는 0.05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그게 영구가설 지지 확률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환산 공식은 여기에다가 P 값을 넣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0.84를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야겠네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래 연구에서 P 값을 보고요. 퍼센트로 바꾸어 보시고요. 영구가설이 채택되었는지 기각되었는지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미리 해오시면 우리가 당일날에 그 실제로 그 수업을 할 때 좀 더 빨리 끝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게 실제 연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죄송해요. 이것도 제 연구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뭘 이런 것을. 자, 지난 계속해서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협력학습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들의 자기 효능감의 평균을 비교를 한 거예요. 자, 척도는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는 등간 척도를 사용을 했고요. 뭘 측정할 때? 자기 효능감. 자, 자기 효능감이 무슨 변인? 종속 변인. 예, 선생님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당연히 지금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A집단, B집단 나눴죠? A집단은 1이라고 표시하고 B집단은 2라고 표시하는 척도를 사용했어요. 그럼 이거는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 자, 그런데 A집단은 협력학습 집단 22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B집단은 협력학습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강의 집단 42명이었어요. 42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 효능감 평균을 5점 만점으로 해서 측정을 했더니 협력학습을 받은 집단이 3.687호가 나왔고요. 일반 집단 학습의 자기 효능감 평균이 3.318호가 나왔어요. 표준 편차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검은색 박스를 쳤거든요. 자, T도 안 보셔도 돼요. 사실 T랑 P랑 같은 건데요. T에 대한 그 숫자는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P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P가 얼마가 나왔죠? 0.203인데 원래 이거는 0.023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 SPSS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0점에 이 점을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0.203이라고 하면 그냥 0.023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P도 원래 0.05인데 앞에 있는 0을 표시를 안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일단 P값인 거죠. 자, P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 봅시다. 1 빼기 0.023 곱하기 100. 죄송해요. 저 수학 진짜 못하는데. 아, 여기서 T 다 나네요. 1 빼기 0.023은 0.977 곱하기 100은 97.7%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채택되었을까요? 기각되었을까요? 채택된 거죠. 자, 그런데 P값은 실제 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표시는 P가 0.05보다 작은 것을 채택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기준을 갖다가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직접 적은 거예요. 우리 연구에서는 P는 0.05보다 작은 것을 채택하기로 한다라는 표시로 일단 적어 놓은 거고요. 그런데 내 실험에서는 P 값이 0.023이 나왔다. 그러면 0.023이 커요? 0.05가 커요? 당연히 이게 크겠죠? 그럼 P는 0.05보다 작죠? 그러니까 아까 90 얼마였죠? 97.7. 얼마 퍼센트였나요? 이 확률로 협력학습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자기 효능감이 높았고 이것은 유의미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유의미했다라는 말은 모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논문 자체가 궁금하신 분은요, 제가 논문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표 6과 같이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협력학습을 적용한 집단 A와 일반적 강의를 적용한 집단 B의 한국어 자기 효능감 평균은 차이가 있죠? 차이를 보였다. 그럼 이 차이가요, 모수에도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P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A의 평균이 3.685, B의 평균이 3.3185가 나왔고 A가 B보다 0.0369 정도의 높은 숫자를 보였고요. 자, 이것은 T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P는 0.05의 수준. 자, 이거는 기준인 거죠. 내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선생님들? 네.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조금 이게 헷갈리셔도 상관없어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SPSS를 돌리면서 우리 이거 지겹도록 볼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이 기준보다 작으니까 개선하지 않고도 그래 맞아 P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니까 선생님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아이고야. 자, 여기서는요 선생님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어떤 의미냐고 한다면 우리가 배울 통계 종류와 그 통계가 우리 실험에서 논문의 1장, 2장, 3장, 4장, 5장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소논문 같은 경우에. 그런데요. 1장은 서론, 2장은 이론, 3장은 실험 계획, 4장은 실험, 5장은 결론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이 통계들이 3장, 4장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볍지만 중요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채멀리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잘 모르겠어.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건지. 선생님들 생각도 지금 그렇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하하하하하.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하늘로 날아가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배워야 될 통계 분석을 어떻게 연구랑 접목시켜야 될지도 감이 안 잡히네. 애초에 어떤 분석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지 내 연구에 적용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져.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그 통계 연구 보시면요, 감사하게도 패스는 됐지만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보지 마세요. 찾아보지 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장영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모지랭이도 책 보고 독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통계는 그냥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냥 많이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쉬워질 거예요. 한국어랑 같아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통계 분석 방법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분석을 대충 정리를 했거든요. 이제 살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준비 단계에 사용하는 분석과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준비 단계는 3장 연구 과정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항목 신뢰도 분석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설문지나 이런 척도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척도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뢰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자, 뭔지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걸로 배울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타당도 분석. IQ를 재는데 센티미터로 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분석. 그 다음에 항목 요인 분석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분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이거는 3장에서 사용이 돼요. 연구 과정에서요. 그 다음에 4장에서 연구 결과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독립표본 t-테스트,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 남자 여자 성적 차이, 아까 우리 봤을 때 A와 B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게 모수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분산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독립표본 t-테스트보다 레벨이 하나 더 높은 거예요. 어떻게 레벨이 높으냐? 독립표본 t-테스트는요, A, B 이거 두 개 비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분석은요, A, B, C, D, E 계속 더 많이 넣어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모수에도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똑같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t-테스트도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대응 표본 t-테스트라고 이야기해요. 대응 표본 t-테스트는요, 잘 보세요. 독립 표본 t-테스트는요, 협력 학습을 사용한 집단, 일반 교수법을 사용하는 집단이 서로 평균 비교인 거잖아요. 근데 대응 표본 t-테스트는요, 협력 학습을 한 번 했을 때, 협력 학습을 두 번 했을 때,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나서 자기 효능감이 얼마나 올라가거나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얘는 A 집단, B 집단 두 개인데요. 대응 표본은요, 그냥 집단이 하나입니다. A 집단에 한 번, B 집단에 두 번, 한 번, B 집단에 A 집단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이게 많이 쓰이는 것은요, 우리 제약회사 같은 데서요, 어떤 약을 한 번 투여했을 때 그리고 두 번 투여했을 때 바뀌는 뭐 이런 것들, 뭐 혈압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요, 대응 표본 t-테스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아까 우리 이런 분산 분석이 A, B, C 집단, D 집단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약을 한 번 넣고 약을 두 번 넣고 약을 세 번 넣고 약을 네 번 넣고 그 비교 혈압의 변화, 혈압이 뭐 100이었다, 이건 70이었다, 60이었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평균 비교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 보면 t-테스트 종류들이요, 평균 비교 종류들이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것만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A가 올라갈수록 B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상관관계,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이 요즘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평균 비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상관 분석도 같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평균 비교도 4장, 상관 분석도 4장에서 둘 다 많이 다루어집니다. 여기는 제가 평균 비교라고 적었는데 이거 틀린 거네요. 이거는 그냥 상관 분석입니다. 자, 이거는 진짜 간단해요. 자, 상관관계 분석인데요. 자, A와 B의 상관관계, 서로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A가 올라가면 B도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한국어 성적도 올라가고,
한국어 성적은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 문화의 선호도도 크더라 라고 하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울 때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살표를 양쪽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회귀 분석이라고 있어요. 자,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 또는 영향력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사실 A와 B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상관관계 분석은요, 무엇이 원인인지 설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도 없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가 B에게 영향을 주는 건지 B가 A에게 영향을 주는 건지 우리가 설정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회귀 분석부터는 A가 B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딱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원인이 되고 B가 되겠죠. 영향을 주니? 그러면 영향을 얼마나 주니? 이렇게 설정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보다는 회귀 분석이 조금 더 발전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다중회귀 분석은 무엇일까요? 다중회귀 분석은 자, 아까 그냥 일반 회귀 분석은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B에 영향을 미치는 그 원인이 A 하나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은 학습자의 동기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동기에는 뭐 문화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입시, 한국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토픽을 쳐야겠죠. 토픽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과의 관계도 있겠네요. 선생님과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오늘 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죄송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동기가 올라가겠죠. 선생님과의 관계가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또 어떤 걸 생각해 볼까? 집안 환경도 돈이 없으면은 공부할 맛이 안 나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화, 입시, 토픽 같은 거,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집안 환경 이런 것 중에서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에 분명히 어떤 숫자는 높고 어떤 숫자는 낮을 거잖아요. 무엇이 가장 그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게 비교하는 분석이 다중회귀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때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 보통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조금 더 만약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 해주시면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C가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를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매개 변수 효과를 배워 놓으시면 뭐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의 자기 모델이나 이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패스했던 그 이중언어학회 논문을 보시면 그 학습자의 일반적인 성향 중에 끈기라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 끈기가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얘는 일반적 성향인 거거든요. 근데 한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한국어 영역이라는 특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끈기가 높은 학생들이 한국어 성적은 과연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요. 일반에서 특수 영역으로 가는 이 관계가 조금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기 효능감은 특수적 영역이고 다른 연구를 보시면 일반적 성향과 특수 영역의 성적이라고 할게요. 성적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전이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다른 연구를 보면. 그래서
그럼 당연히 끈기가 한국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에서 얘가 받아서 이렇게 줬을 확률이 있겠죠. 여기는 자신감, 자기 효능감. 그래서 이 모델을 중심으로 실제로 회귀 분석과 매개 효과 분석을 했더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채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2020년에 이중언어학회 논문에 실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모델을 이론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그림도 그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선생님들이 시간이 되면 우리가 같이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길었죠.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건 제가 계속해서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선생님들 그 시간이 있을 때 기억이 안 날 때마다 가끔씩 꺼내 보셔서 복습도 해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알아요.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서 굉장히 더 좋은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카톡도 있고 전화기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 5일에 만나는 거 기대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우리 즐거운 스터디를 해봐요.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히히히히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안녕. 바이.